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조울병에 관해 환자나 보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국립나주병원 원장을 하고 있는 윤보현입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익산병원에 근무하는 익산병원 정신건강학과에 근무하는 홍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요병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용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두 분 선생님들 모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울병에서 실제 임상 현장과 또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조울병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들을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회에서는 조울병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이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저희가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파란 페이지로 된 이 내용에 관한 것들이 주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마 또 영상에 또 나갈 것 같은데요. 영상에 나오면은 많이 좀 참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래 좀 활발한 성격입니다. 그냥 오늘 또 기분이 좋구나 했는데 친구들이 바보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제 요즘 왜 저러냐라는 말이 끊이질 않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도 엄청 많아지고 저를 착실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던 선생님들께서도 요즘 계속 제 왜 저러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항상 떠들어서 지적당하곤 하거든요. 이런 증상을 찾아보니까 조울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울병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 13개 중에 10개가 안 맞아요. 저는 조울병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조울병 자가진단 도구 무드 디스오더 퀘스처너라고 부르는 MDQ를 해보신 것 같긴 한데요. 그 13가지 중에서 10가지가 걸리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저희가 처음 이거 MDQ 번역하고 번안할 때 13가지 문항 중에서 7군데 이상에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게 동시에 나타나면서 중등도 이상의 기능상의 장애가 있으면 조울병을 의심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선별 도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정신과 선생님하고 너 걱정되니까 정신과 선생님하고 가서 상의하고 정확히 진단을 받아봐 라는 이야기인 거지, 너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는 무조건 조울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별 도구라는 거는 어쨌든 자그마한 증상이라도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내서 이걸 가지고 너 빨리빨리 치료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줄게 라는 내용으로 하는 거라서 검사 도구들이 조금 뭐랄까 좀 과다 진단? 좀 작은 증상에도 이렇게 그 병으로 의심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냥 걱정만 하고 있지 마시고 정신건강학과에 방문하셔서 정신건강학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정말로 내가 조울병인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상황이고 아니면 일시적인 증상인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내시경 해서 용종이 나왔다 해서 암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장애 설문지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래서 반드시 조울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 가지고 좀 더 자세한 것들을 같이 탐구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용 선생님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앞서 우리 홍정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설문조사로 해서 이제 과다하게 진단이 되는, 그래서 선별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조그만 증상이라도 조금 빨리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검사 도구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조울병이 있는 분들도 이 검사를 했을 때 걸리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 조울병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증상에 대해서 스스로 이걸 증상으로 인지하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정상적인 상태다, 또 아니면 이게 증상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어떤 증상을 좀 과소하게 평가하는 그런 방어적인 태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 도구가 선별 검사 도구를 통해서 혹시 이제 조울병인데도 조울병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뭔가 의심이 되거나 조금 이게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꼭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크리닝 도구라는, 그러니까 컬러를 선별 검사 도구라는 거의 근본적인 한계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울병뿐만 아니라 뭐 우울증 선별 검사 도구, 뭐 다른 뭐 ADHD 선별 검사 도구, 여러 선별 검사 도구들이 있는데 간혹 환자들이 저 인터넷에서 검사해봤는데 이 병인 것 같아요. 저 이 병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의심되는 질환이 있으면 그거를 빨리빨리 잡아내서 빨리빨리 치료, 조기 치료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스크리닝 도구들은 조금 더 예민한 거, 그러니까 진단의 정확성보다는 진단의 예민성을 조금 더 추구하는 거라서 좀 더 정교하게 걸러내는 작업들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검사들이 좀 무분별하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 갖고 끙끙 앓고 고민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정신건강학과 오셔서 상의하시거나, 정신건강학과에 오는 문턱이 너무 높으시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방문하셔가지고 상담하시면 내가 가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될지 말지에 관한 어떤 가이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박성영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어떤 때는 다 아니오로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좋다 이거죠. 그 기분 상태가 아니오로 나는 좋았습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 대상되는 본인이 이렇게 스크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가족이라든가 또는 지인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아, 이런 게 해당이 되는가라고 해서 그걸 같이 좀 상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도 이분이 어떤 그 진단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결국은 정보가 많이, 정신과 의사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 같이 오셔서 가족분들 정보를 많이 얻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꼭 그 얘기하잖아요. 이거 우리의 조울병인데 이거 혹시 유전되나요? 내 탓인가요? 얘 결혼시키면 얘 자식도 그런가요? 뭐 유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유전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가족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전되는 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전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알려진 여러 가지 유전병이 있지만 그와는 좀 다르게 이 조울병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당뇨병 또 아니면 고혈압 이런 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물론 그런 자녀들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걸릴 위험 인자 소인이 조금 더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당뇨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자녀가 당뇨나 고혈압에 걸린다라고 볼 수 없고 또 사실 다 아시다시피 이런 신체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식이습관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예방하는 활동을 또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예방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울병을 유전적인 질환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마찬가지로 꼭 유전적 소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또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내가 조울병에 걸렸으니 우리 자녀도 조울병이겠구나 하는 그런 과도한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따뜻하고 또 이렇게 서로 공감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또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서 한다면은 이런 예방도 할 수 있고 또한 뭐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잘 치료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그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질환은 아직 그 다른 신체 질환에 비해서는 좀 더 그 명확한 어떤 그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아직 에비던스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가족력 연구라든가 봤을 때는 위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성영 선생님이 그런 환경,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바이오 사이코 소셜한 그런 그 요인들을 한꺼번에 항상 그 염두에 두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그 소인이라는 거에 그 어떤 체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는 있는 건 같아요. 있는데 이거를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서 그 트리거링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건드렸을 때는 안 건드렸을 때에 비해서는 분명히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병이 아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 위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지만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우리 어머니가 고혈압 환자에서 내가 고혈압의 위험성은 있지만은 잘 조절하고 어떤 대비를 했을 때는 분명히 더 나은 어떤 그 예방하는 또는 뭐 혹시라도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는 좀 더 그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질문을 넘어갈까요? 이건 이제 저는 원래 소심한 성격이라 할 말도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말이 많아지면서 조울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지금은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가 그립다는 게 그 조울병 상태가 좋단 그렇죠. 말이죠. 떠 있는 조증 상태가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뭘 해도 자신감이 있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않아서 좋고 물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은 약을 끊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이시죠.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물론 가끔 환자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조증 시기가 그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저 가끔 제가 보기에도 조증 시기 제가 약간의 그런 어떤 그 조증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증 시기 있으신 분들이 저기서 컨트롤만 잘 되면 잘 생활하실 텐데 약으로 이렇게 좀 조절해 놓으면 갑자기 막 되게 우울한 것처럼 그렇게 지내시고 본인 스스로도 그 생각을 하시거든요. 내가 정상적인 기분 상태에서 떨어져서 우울해진 게 아니라 내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분 상태가 조증의 상태로 리셋이 돼버리고 나면 정상적인 기분 상태를 우울증의 상태로 느껴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의 어떤 인지 부조화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간혹 조울병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울증과 조증이 반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뭐랄까 좀 그냥 평범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시기도 우울증의 시기였을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지냈던 시기 자체가 우울증의 시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정확히 맞춰서 그 시기에 맞는 약물 치료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 제대로 된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나는 조증 시기가 좋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고 다시 조증으로 돼서 나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되신다는 거죠. 이게 조증이라는 결국은 자꾸 재발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렇죠. 치료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삶이 그만큼 더 망가져가는 코스로 가기 때문에 치료를 좀 제대로 받으시는 거. 역시 이것도 이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잘 하셔야죠. 선생님 저 약 먹으면서 이 정도로 많이 깔아지고 늘어지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증상에 따라서 약물들이 좀 조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심할 때는 크고 센 약으로 찍어 눌러야 되지만 증상이 조절되고 나면 그 약들을 좀 덜어내면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약들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예전에는 증상만을 잡기 위해서 부작용 무시하고 어떻게든 증상만 잡기 위해서 썼던 약들이 있지만 요즘은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약제들이 나타나고 너무 이렇게 막 깔아지거나 늘어지지 않으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 그리고 요즘 좀 핫한 그 저희 주사제제들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충분히 잘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내가 조증 시기를 이렇게 막 그리워할 정도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지금 약에 관한 질문이 다음에 또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이 질문은 이제 진료실에서 또는 어떤 그 저희가 이제 그런 정신건강학 또는 그 양성장애에 관한 것들을 강의를 하거나 그 모르는 분들한테서 할 때 그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정신 양성장애가
마음의 병인데 왜 약을 먹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박사영 선생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 이제 이 조울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병이다. 우리가 흔히 쉽게 표현하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뇌에 있는 어떤 기능의 이상으로 생기는, 그래서 생물학적 취약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바깥의 환경적인 요인, 스트레스 요인, 또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그 약물을 사용해서 그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이 치료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방법으로는 이 조울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 약물 치료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 약물 치료만이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하면 이제 이 약물 치료만이 증상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또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우리 환자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약물을 배제한 치료는 좀 모래성을 쌓는 것이 아닐까 하고 개인적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하면은 가장 그 근본이 되는 토대가 결국은 현재에서는 그 어떤 생물학적인 기전이 그래도 그 드러난 약물이 가장 베이스고, 거기에 이제 뭐 다른 그 부가적인 요법들, 뭐 정신치료를 한다거나 뭐 집단치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하면 훨씬 더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물어봐요. 증상이 심할 때만 약을 먹고 좋아지면 약 안 먹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는 그렇죠. 조울병이라는 게 이제 증상이 심할 때가 있고 증상 없이 잘 지낼 때가 있고 뭐 이런 시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나 그러면 잘 지낼 때는 굳이 약을 안 먹어도 되고, 선생님 저 이제 다 나은 것 같으니까 약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환자들이 꽤 있죠. 이제 그럴 때일수록 제가 환자들한테 그러죠. 그러다가는 조만간 재발하실 겁니다. 다시 재발하시면 당신이 그 이전에 지금 잘 영위하고 있는 이 기능, 직장도 잘 다니시고 가족들이랑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이 상황이 예전처럼 다시 또 망가져 버리고, 그걸 지금 간신히 잡아놨는데 다시 또 약을 안 먹어서 그 상황들을 또 그 악화시켜 놓으면 그 악화된 상황을 다시 수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결국은 양극성 장애나 조울병이라는 게 뭐 기분이 잠깐 좋고 기분이 잠깐 우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재발을 한다는 게 키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생에 한 번만 그렇게 증상이 있으면 그때 막 약 때려 붓고 또 좋아지면 안 먹어도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은 재발을 자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재발을 막는 치료, 지금 급성기 증상을 조절하는 그런 급성기 증상 조절하기 위한 치료 플러스 그게 가라앉은 다음에는 앞으로 재발할지 모르는 거를 잡아주는 치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약을 계속 드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 재발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난 증상이 심할 때만 약을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가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평생 단 하루도 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드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회생활을 못하고 잘못하면 남은 여생을 어디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 지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치료를 잘 받아서 다음에 재발할 걸 막아두셔야 당신이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저는 이제 너무나 이 재발을 막고 또 치료를 하는데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 막 진짜 진료 현장에서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저는 대답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꼭 환자분 중에는 저는 아니지 않을까요? 하도 선생님들이 계속 약을 먹으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아졌는데 저는 약을 끊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꼭 답을 드리는 게, 왜 소중한 자신을 두고 임상시험을 혼자 하시려고 하느냐. 많은 의학자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약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이 약을 끊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 수십 년 동안 밝혀놨는데 굳이 뒤늦게 스스로 혼자 시험 삼아 자기를 실험을 하고 다시 재발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통을 받는 건 저는 이렇게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어떤 권고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셔서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면서 약 먹어라 얘기만 하긴 하는데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약만 갖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진료실에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신교육, 사이코 에듀케이션 그런 교육이 되는 거죠. 질환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고 질환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그럴 때 네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반인 대상 책자인 조울병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책자도 같이 내면서 그냥 단순히 저희가 진료실에서 던지는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병에 대해서 좀 알아야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이기 때문에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책들을 같이 냈던 거고요. 단순히 약만 쓰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에게 이런 설명과 교육 꾸준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병식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첫 입원이라든가 처음 발병한 그 횟수가 몇 번 안 되는 경우에는 그 환자가 병식을 갖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조울병이라는 어떤 그 병식을 갖게 하는, 인정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혹시 그 좋은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뭐 병식을 갖게 한다. 참 아무래도 아마 정신과 의사들한테는 아마 숙명이고 아주 큰 책무고 좀 부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들 마찬가지로 느끼시겠지만 제 환자들을 경험 삼아 말씀드리면 선생님 잠깐만요. 예.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네. 병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병식이라고 얘기했더니 일반인들이 욕하는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병식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뭐 병식이라 하면 간단하게는 그렇습니다. 이 조울병에 뭐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질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고 또한 내가 이 질환에 대해서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증상이고 어떤 것이 나의 모습이고 또 어떤 것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총괄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병식이라 하고 쉽게 표현하자면 병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겠죠. 그래 거기에 네. 대해서 우리 박성윤 선생님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노하우는? 예, 뭐 저의 노하우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결국 저는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고 뭐 주변 선생님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병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나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식적으로 이게 이 증상이 당신의 증상이고 이게 이 병이고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들보다는 일상에서 어떤 부분들이 힘들었고 좋았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과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이게 증상이니까 하지 마, 이건 증상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개념을 바꾸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내가 편한 것,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나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병식이 좀 잘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진료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금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뭐 여건이 좀 쉽지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조금은 더 세부적인 팁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의 시간 타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환자는 몇 시에 와라 해서 시간을 조금 두고 좀 더 그분과 좀 더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 홍정원 선생님. 저는 이제 보호자를 면담에 같이 참여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식이라는 게 결국은 환자 스스로가 제가 조울병 환자입니다라고 인정하게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인정이 네가 어떻게 변했다, 이때는 어땠고 저 때는 어땠다라는 변화를 눈치채게 해줘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는 기억하기도 힘들고 본인 스스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럴 때는 보호자에게, 그러니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뭐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그래서 자, 예전에 힘들 때, 예전에 조증 증상이 확 꼽혔을 때 어떤 모습이셨어요? 지금은 어떤 모습이세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라고 물어보고
옆에서 보기에, 자, 가족들이 보기에 이렇게 느끼신답니다. 당신이 지금 치료를 받기 전과 치료를 받고 나서 달라진 모습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치료를 중단하면 가족들이 힘들어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죠. 예. 이제 이번에 그 새로 바뀐 정신건강복지법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동의 입원 또는 뭐 그 보호 의무자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이전하고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런 입원하면서 우리 그 환자분이나 또는 보호자들께서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윤보영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은 결국 2017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보호자에 의한 입원, 사실 정신과의 입원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세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나머지 뭐 자의 입원이나 뭐 동의 입원은 환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호 입원 같은 경우 환자는 원하지 않고 보호자들이나 의사가 이 환자분은 꼭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 안에서 외래 치료가 아닌 위험성이 커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 이 절차나 과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인 이상의 서로 다른 보호 의무자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자해 혹은 타해 위험이 명백하게 있어야만이 이 보호 입원이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각하고 위험한 환자의 경우에 보호 입원이 보호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갖추어져야만이 이제 입원이 됐죠.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냐? 그러면 그전에는 질병만 있어도 입원이 가능했습니다. 이 사람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위험성이 없어도 입원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위험성이 있어야만 입원이 가능하다.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이 서로 다른 2인이라는 것이 직계 보호 의무자입니다. 민법상 직계 보호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민법상 나타난 이 보호 의무자의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고, 흔히 들어가는 직계 보호자는 성인이 된 부모, 그 다음에 성인이 된 자녀, 그 다음 배우자들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형제들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보호자가 될 수가 없고요. 복잡한 요건을 통해서 불가피할 경우 이제 동의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병원과 잘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울병 환자 급성기 증상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환자가 입원을 안 하고 거부하고 굉장히 좀 어렵게 하거든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보호 입원의 절차를 좀 밟으시는 방법도 있으시기도 하겠지만, 그건 이제 보호자들끼리만 뭐 이렇게 집안 식구들끼리 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환자가 조금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신다 그러시면 119에 신고를 하시거나 112에 신고를 하시거나 119에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각 지역에 정신보건 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요즘은 응급 대응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상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환자가 입원을 좀 거부하신다 그러실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 담당자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지금 내 주변에 이런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상의를 하시면, 그 경험 많으신 그 사례 담당자들 분께서 어떤 방법들과 절차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환자를 설득해서 환자가 자기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치료 반응도 좋고 치료 성과도 좋고 환자와 가족 간의 관계도 깨지지 않으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뭐 119나 112 내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는 참 경험적으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환자분이 동의하지 않는 병원을 내원하거나 입원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이제 회복되고 나서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새 입원이 되고 병원에 오는 그 과정에 많은 상처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상처로 남게 되고 치료에 자꾸 거부감을 갖게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끔 보호자분들, 물론 이해는 합니다. 보호자분들이 환자가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숨기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부탁드리지만 가족들이 환자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보호자가 환자분한테 지금은 너가 치료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병원이 방문이 필요로 하다. 동의하고 논쟁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나중에 불가피하다면 너의 동의 없이 병원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걸 꼭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환자분이 그나마 내가 지금 병원에 가고 있구나. 그때까지 들은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구나. 그런 정도만 환자가 인식을 하게 되더라도 환자분, 보호자분의 관계가 그렇게 흩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네. 그 중요한 그 이야기인데요. 이제 급성기 또 이 조증 환자들은 굉장히 어떤 그 과잉 행동이라든가 또 어떤 쉽게 말하는 어떤 폭력적인 거 이런 게 뭐 좀 많이 굉장히 위험성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환자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수영 선생님 말씀도 굉장히 우리 정신건강학과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떤 때는 이게 누가 이렇게 자꾸 하라더라 해서 어떤 것도 타이밍을 놓치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방금처럼 평소에 너 상태가 안 좋으면은 또 이렇게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얘기하니까는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너는 입원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또 환자한테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이게 내가 화만 내도 내가 입원을 해야 되는가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감대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른 거기 때문에 참 오히려 이제 환자가 입원했을 때나 아니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 환자를 통해서 또는 가족들과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에게 병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병식 교육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보호자들도 가족 교육이 필요하고요. 가족들도 그 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병을 같이 싸워 나가고 어떻게 해서 같이 이겨 나가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같이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조현병이 특히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지겠는데 이제 조울병에서도 이 양성 장애에서도 정신 장애로 인정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끔 이게 장애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근데 원래 조울병이 증상이 심할 때가 있고 증상이 깨끗하게 나아서 잘 지내는 때가 있다라는 게 이제 조울병의 기본 개념이긴 한데 이 문제는 재발을 반복하다 보면 잘 지내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정신장애 진단을 안 받으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증상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문제가 지속된다면 정신장애 진단도 가능하기도 하죠. 가능하기도 한데 이 병 때문에 어떤 기능상의 장애들 사는데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적절한 요건이 된다면 아마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진료 기록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기능상의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필요하긴 할 건데요. 그런다라면 정신장애 진단도 가능하시긴 할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긴 하지만 정신장애 진단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치료를 잘 받으셔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잘 하시는 길을 훨씬 더 제가 권해드리고요. 조울병은 정상적인 기능 회복이 충분히 가능한 질환입니다. 제대로 치료만 받으신다면. 근데 그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제대로 중간에 중단하시기 때문에 기능 악화로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치료 잘 받으시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기 조현병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 조울병도 장애 진단뿐만 아니라 그 근로 능력 평가도 좀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셔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국민으로서 또는 그 누려야 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그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조울병 치료를 받으면 이제 그 좋아지면은 꼭 그 사회적인 복귀 또는 직장에 대한 복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장을 가졌던 분들이 발병을 했다가 나중에 걱정을 하셔요. 이게 직장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 걱정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 어떤 직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조언을 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말씀드리자면 이제 특히 이제 구직 활동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 내가 지금 치료받는 이런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내가 구하는 그 직장에서 알게 되어서 혹시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되는데 결국 이 환자의 어떤 치료 기록이라 함은 환자의 동의 없이 누구도 이걸 조회하거나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가족조차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열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회사나 관공서나 어떤 큰 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동의가 없어서 본인의 동의 없이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말 정산, 취업을 하고 계속 할 때 이제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될 때 이제 공제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할 때 병원 이름이 들어가면서 이 연말 정산 받을 때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제가 중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고드리기에 그 정도는 정산을 받지 마시라. 너무 부담이 되시면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정산을 받지 않으시는 걸로 너무 두려우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취업에 전혀 불이익이 없다. 본인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다만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정신질환, 꼭 정신질환이 아니죠. 이제 정신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직군들이 있습니다. 뭐 산후조리원이라든가, 뭐 수렵 면허라든가, 뭐 어린이집 설치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법률이 규정한 결격 사유에 들어가는 몇 가지 직군이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뭐 취직에 거의 문제가 없다. 근데 그것도 장애 진단을 받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장애진 국가장애인으로 등록돼서 장애 진단을 받았을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흔히 또 질문하는 것이 이제 면허증 취득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 유지하고 전문의 소견이 있으면 면허도 운전면허도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외래 저희가 이제 보면은 어떤 때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본인이 급성기 증상이 있는데 자기 입원화 하겠다고 차를 몰고 오는 위험하다. 그런 분도 계셔요. 이런 분들은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그 전문의 소견서에 이분이 안정됐다는 게 충분히 확인되고 외래 기록이 확인될 때 그런 증을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거기 안에도 적혀 있습니다. 충분히 안정되어 있고 약물 치료가 충분히 지속되는 걸 전제하에 운전면허가 가능하다 이렇게 적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가능은 하니까 치료를 잘 받으시고 안정된 상태 유지하셔서 그 운전면허를
취득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그 홍조환 선생님도 그 말씀하셨지만은 매일 약을 먹어라 했을 때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라든가 이런 장기 지속하는 그 주사제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저도 그 사용을 해보면은 환자들의 어떤 그 반응이 좀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된 환자들이 어떤 사회적인 사회생활 여러 가지 것들을 잘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 그 분들한테 좀 더 그다음에 또 아직 그런 그 풀로 완전히 그 회복을 못 하신 분들한테 그 드릴 수 있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라고 그럴까? 그런 거 한마디 좀 해주시고. 예, 뭐 대부분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젊을수록 많으시겠죠. 물론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많은 사회 활동을 하시게 되지만 이제 특히 이제 20대 후반, 30대 중반 이럴 때 매일 뭐 어디 워크숍 갔는데 약 들고 가고 누가 보는데 막 약을 먹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고 힘들어하시고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MT를 갔는데 가서 약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결국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이제 허가를 받은 지 좀 꽤 되고 있습니다. 몇 년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게 되면 투약 없이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한 뭐 특별히 스스로도 내가 환자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는 이 행위 하나만이 스스로에게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매일 확인해야 되는 가족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치료 옵션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홍변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예전에 조울병에 관련된 치료는 증상만을 조절하기 위해서 부작용이 아무리 커도 증상만 잘 잡으면 돼 라는 식으로 나왔었지만요, 요즘은 그런 약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결국은 이 환자가 증상이 조절된 이후에도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리고 부작용이 어떻게 하면 더 적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약제와 그런 치료법들을 훨씬 더 고민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실제로도 그런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료 받으시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두려움 없이도 잘 치료 받으시고 내가 기능이 회복되면 사회생활 하시는데 큰 문제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거다. 치료 시기를 놓치시면 그 시기도 놓치시게 된다. 그래서 내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조환 선생님이 굉장히 자상한 분인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분 같이 보이네. 저 되게 좀 그러죠. 이분은 별로 안 자상한데 오늘 왜 이렇게 자상하세요? 예, 실제로 그 조울병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궁금증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더 아까 소개 올린 것처럼 그 조울병에 관한 모든 것들이라는 그 책자를 통해서 그 궁금한 것들을 정리한 것도 있고 또 더 궁금하시거나 또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나 또는 그 불편하신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서 그 상의를 하고 실제적으로 처음 가기가 힘들지 막상 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 털어놓고 실제 진료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의문점을 해결했을 때는 훨씬 더 개운하고 더 그 어떤 좀 더 나은 어떤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홍조환 선생님, 박수영 선생님이 진행했던 내용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